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 항복 문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이 미전한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외무 대신 시게미스 마모루죠. 여러분, 도쿄만 기억하십니까? 100년 전에 일본은 이 도쿄만에서 개항을 당했습니다. 개항을 당하고 100년 뒤에 다시 그 자리에서 일본은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2번 굴욕을 당했다는 거죠. 바다에서 흥한 자, 바다에서 망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인데요. 제가 불가능했던 승리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왜 이 해전이 불가능했던 승리였던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본질은 미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시작되는데요. 우선 미드웨이 해전의 배경, 1937년 중일 전쟁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이 아시아 침략을 노골화시켰던 전쟁이었죠. 이때까지도 미국이 참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침략 야욕이 점차 남방으로 지속되죠. 1940년에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를 침공합니다.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손쉽게 침공했을까요? 이 당시 인도차이나를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을 받고 이미 수도 파리가 함락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반도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주공산이었던 인도차이나 반도에 일본이 아주 손쉽게 들어왔던 거죠. 이것을 미국이 지켜보면서 일본이 선을 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도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까라는 카드를 끄집어냈죠. 그 카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8월 2일 일본의 해외 자산 동결과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가 일본한테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석유가 필요하죠. 또 돈이 필요합니다. 목재도 필요하고요. 고무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미국이 동결 그리고 금수 조치를 단행해 버렸다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내건 협상 조건이 2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중일 전쟁을 중단하라. 이 당시 중일 전쟁은 4년째 교착 상태였습니다. 4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중일 전쟁, 쉽게 발을 뺄 수가 없었죠. 2번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철수하라라고 미국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역시 일본은 인도차이나에서도 철수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내밀었던 카드가 뭐였을까요? 내가 직접 석유를 구하러 가겠다. 내가 직접 목재를 구하러 가겠다. 이 석유와 목재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 바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일본이 가장 탐을 내었던 지역이 인도네시아죠. 이 인도네시아를 직접 침공하러 가려고 일본이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를 직접 침공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반드시 거쳐야 되었죠. 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당시 미국령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산을 넘어야만 인도네시아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어떤 식으로 다음 일을 진행시킬까요?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그때가 1941년 12월 7일 겨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루쿠, 당시 일본 태평양 연합함대 총사령관이래요. 이 야마모토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미국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와 전면전을 펼쳤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야마모토였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 이전에 협상부터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야마모토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태평양 일대를 단기간 내에 점령해서 유리한 입장에 서면은 미국과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거야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일본은 진주만을 침공했을까요?
왜 진주만이었을까요? 이 진주만은 미 해군 태평양 함대 기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정예 요원, 최정예 군대가 다 이곳에 포진되어 있었죠. 이 진주만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는 총 6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 저 북쪽에 오아후 섬이 있죠. 여기에 바로 호놀룰루가 있습니다. 이 호놀룰루에 펄하브라는 진주만이 보이시죠? 이곳을 일본이 폭격을 했다는 거죠. 진주만 1차 공습이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오전 7시 48분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괘씸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선전포고를 했는데 도착 시간이 1시간 늦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워싱턴 미 국방부에 1시간 몇 개, 공습 시간이 1시간이 지난 뒤에 일본의 선전포고군이 도착했다는 거죠. 진주만이 공습받고 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미 해군 항공대의 경고방송이 아주 숨가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곳 진주만에. 일본의 항공모함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 도착해서 제로센 폭격기를 띄워서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해군 함대 기지를 기습 공격한 겁니다. 특히 1차 공습보다는 2차 공습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의 공습으로 침몰하고 있는 미 전함 애리조나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요. 이 화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진주만의 한 장면입니다. 애리조나 전함이 왜 침몰했을까요? 당시 이 애리조나의 경납고에는 폭약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 경납고에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가 폭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전함 애리조나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00명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진주만 2차 공습이 있고 난 다음에 3차 공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다음 전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진주만 공습 당시에 미국과 일본의 피해 상황을 찾아보았습니다. 미국 측의 피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이죠. 사상자 수가 합쳐가지고 3,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숫자도 굉장하죠. 2차 공습에 의해 10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함이 침몰 또는 좌초, 손상이 되었고요.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이 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수백 대의 항공기가 상실되었거나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피해 내용은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진주만 공습 당시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놓친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선박 수리 시설을 폭격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곳에서 폭격을 맞았던 미군의 전함이라든지 항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선박 수리 시설에서 다시 고쳐져서 재가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유류 저장 시설을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 있으면 미국의 항모들이 그리고 구축함 전투기들이 계속 이 석유를 가지고 전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항공모함 역시 일본이 포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일본이 폭격하지 못했을까요? 항공모함 3척이 이 당시에 훈련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주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살아남았던 항공모함 3척이 훗날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 해전사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 사령관으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체스트 니미츠 제독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항공모함을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항공모함에 이름을 붙일 만큼 미국 해전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니미츠 제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미츠 제독이 부임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해임되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익숙한 일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다. 왜 이 말이 중요했을까요? 당시 진주만 공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미 태평양 함대 기지에 있던 모든 미 해군 장교들이 이제는 잘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군복을 벗으려고 한 순간
이 니미츠 제독에 새로 부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 장교 하나를 키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노력이 드는지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미 해군 장교들이 똘똘 뭉쳐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다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진주만 공습이 있고 난 이튿날 그 유명한 치욕의 날 연설을 미 의회에서 합니다. 그 치욕의 날 연설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은 우리 미국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겁니다. 미국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일본과의 전쟁을 승인해 주십시오.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죠. 1942년 4월 18일 미국이 도쿄를 공습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쿄 공습이라 하면 1945년에 있었던 도쿄 공습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보다 먼저 있었던 1942년의 도쿄 공습입니다. 이 도쿄 공습은 공습으로 돼가는다라는 미국의 생각이 들어있는 작전이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인 겁니다. 대통령 루즈벨트는 도쿄 공습을 명령하는데요.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인의 사기가 아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사기를 다시 진작시키고 미국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도 도쿄 한복판을 우리가 똑같이 공습하겠다는 작전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도쿄 공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본에 접근한 항모위에서 육상 폭격기를 출격시켜 도쿄를 폭격하고 중국 남부로 비행 착륙하는데요.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미션은 어떤 미션일까요? 2번입니다. 육상 폭격기를 항모에서 출격시키는 거. 원래 이 항모에는 함재기라고 항모에서 출격하는 항공기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이즈 그리고 항속 거리가 짧은 함재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함재기 대신에 육상 폭격기를 출격시키는 겁니다. 육상 폭격기는 함재기보다 훨씬 항속 거리가 길죠.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연료를 다 소진하고 착륙할 때까지 비행했던 거리를 항속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육상 폭격기가 함재기보다 항속 거리가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상 폭격기를 항모 위에 활주로에서 출격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미션이었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발상의 전환이 도쿄 공습을 승리로 이끌었던 결정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톰 크루즈가 있죠. 도쿄 공습에 톰 크루즈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리틀이죠. 많이 닮았습니까? 이 두리틀 특공대를 이끌었던 두리틀 중령 같은 경우는 미 육군을 1930년에 이미 퇴역을 했습니다. 예비역 장교였다는 거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다시 군복을 입고 전투기 조종사로 복귀했던 인물이 두리틀이었습니다. 제임스 헤럴드 두리틀이라고 MIT 공대의 박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로 꼽힙니다. 이 두리틀 중령을 앞세워서 미국은 도쿄 공습을 시작하죠. 항공모함 호넷에서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 B-25 폭격기를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이 B-25 폭격기 총 16대가 출격을 하는데요. 저 뒤에 후지산이 보이고 있죠. 일본 입장에 봤을 때는 수도 도쿄가 폭격을 당한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두리틀 특공대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일본의 한 공장을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 폭격의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사상자와 미미한 피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도쿄 폭격을 실시한 후에 무사히 도착한 중국군 기지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전설의 두리틀이죠. 이 도쿄 공습은 일본한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다고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도 일본의 왕궁에 있는 수도 도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일본은 항궁에 있는 도쿄가 폭격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일본의 입장, 수도 도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항모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수도 도쿄를 공격했잖아, 그죠? 그 항모를 없애야 된다라고 모든 일본의 해군 지휘부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항공모함전이 시작됩니다. 코럴시라고 하는데요. 산호의 해전입니다. 미드웨이 해전 바로 앞에 진행되었던 이 해전도 굉장히 중요한 해전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의 해전에서 일본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 살아남았던 미 항공모함들을 격침해라. 그래야지 우리 수도 도쿄가 공습받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일본 본토를 사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은 유기니 점령 계획의 일환이 산호의 해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일본 도쿄를 공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도쿄를 공습할 수 있을까요? 제일 밑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예,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뉴기니부터 먼저 점령을 해야 되겠죠. 당시에 이 호주에서 수많은 전투기들이 일본을 향해서 출격한다면 일본은 패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호주를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일본 정부 당국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뉴기니부터 점령을 하는데요. 이 뉴기니 바로 오른쪽에 산호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산호해 해전이 최초의 항공모함전입니다. 그러면 두 나라에서 어떤 항공모함을 출격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저 위에 쇼카쿠, 주이카쿠, 쇼호 항공모함 3대가 출격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렉싱턴이라는 항공모함, 그리고 요코타운이라는 항공모함 2대가 출격을 했습니다. 이때 미국과 호주의 연합군이 일본 항공모함 3대하고 격돌을 했다는 거죠. 전투기에 레이더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있었는데 전투기에 레이더가 없던 시절이었죠. 태평양에서 상대 항모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먼저 찾는 나라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뭘로 찾았을까요? 그렇죠. 정찰기로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카탈리나 비행정, 미군의 정찰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정찰기가 태평양을 떠다니면서 상대 항모를 찾아내는 거죠. 먼저 항모를 찾아낸다는 것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빵을 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되는데요. 그런데 두 나라의 정찰기가 똑같이 상대의 항모를 찾았습니다. 산호해 해전에서 지금 미 해군의 렉싱턴 항공모함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피해가 없었을까요? 산호해 해전에서 역시 집중 공격을 받고 일본 항모 쇼호도 격침을 당했습니다. 이 쇼호는 일본 항공모함 중에서 최초로 격침당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1대1 격파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일본 항공모함 몇 척이 있습니까? 2척이 있겠죠. 미국은 항공모함 몇 척이 있습니까? 1척 있겠죠. 미국의 항공모함 요코타운호가 격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코타운호를 다시 살려냈다는 거죠. 일본의 요코타운호가 바닷속으로 수장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요코타운호가 나중에 부활을 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전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진주만에 서둘러 도착한 요코타운호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호해 해전은 사실상 무승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태평양 전쟁의 최대 승부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미드웨이입니다. 미드웨이 섬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가 가장 눈에 많이 띄시죠? 활주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이라는 거죠. 일본은 미드웨이를 공격하면 하와이를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항모들이 모두 출격을 하겠죠. 그러면 압도적인 일본의 기동함대로 일거에 전부 다 격침시키겠다. 미국 항공모함을 태평양에서 모조리 격침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일본의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1차 세계대전 때 고기 분쇄기 작전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독일이 취했던 작전이었는데요. 모든 프랑스의 병력을 이곳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격퇴를 시키겠다라는 작전이 고기 분쇄기 작전이었는데요. 해상에서 고기 분쇄기 작전이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미드웨이 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른쪽에 하와이가 있고요. 이 미드웨이 위치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하와이와 일본 본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요충지가 미드웨이 제도인데요. 미드웨이 해전 당시 미일의 항모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항모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호넷, 아까 호넷 들어보셨죠? 호넷 이 항모에서 브리틀 특공대가 출격을 했죠. 그 호넷 항모입니다. 다음에 일본 항모에는요, 휴류와 소류, 그리고 카가 아카기. 이 아카기 항모는 4개의 항모 중에서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2. 누가 더 우세합니까? 일본이 더 우세하죠. 미국의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관과했습니다. 요코타우노가 살아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사노에 해전에서 이 요코타우노가 침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4대3이라는 거죠. 이 항모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항모 숫자는 곧 함재기의 숫자라는 거죠. 한 척의 항모에서 수십 대에서 혹은 백 몇십 대까지 이 함재기를 출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열세였던 미국이 미드웨이에서 승리했던 이유,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불가능했던 승리의 주역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미드웨이 해전의 기적은 정보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보전의 주역이 조셉 노슈포르입니다. 천재적인 암호 해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조셉은 일본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셉 노슈포르는 야마모토 제독이 발신한 통신문을 간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다음 타겟이 나왔는데요. 다음 타겟 AF였습니다. 도대체 이 AF가 무엇일까? 어디일까라는 게 모든 미 해군의 숙제였습니다. 당시 미군이 점령한 지역을 일본에서 A라고 붙였습니다. 진주만은 AH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AF는 도대체 어디일까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AF에 대해서 워싱턴에 있는 정보부와 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달랐다는 거죠. 당시 로슈포르는 이 AF가 미드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래서 로슈포르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가짜 무전을 쳤다는 거죠. 해수 담수화 장치가 고장나서 미드웨이에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요 가짜 전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AF에 지금 식수가 부족하대라고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AF가 바로 미드웨이라는 거죠. 이것을 로슈포르가 감청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미드웨이 해전의 숨은 영웅을 소개하겠습니다. 맥커닉. 함대 수리병을 맥커닉이라고 하는데요. 전함에는 맥커닉이라는 정비병이 수백 명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병의 뛰어난 함대 복군 능력을 미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기술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볼까요? 하노이 해전 당시에 발생한 요코타운의 파손 부위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파손되었죠.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까요? 복구하느니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시 이 요코타운호를 수리, 복구하는데 만 6개월이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메커닉이 3일 만에 복구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400명이 붙어가지고 3일 만에 요코타운호를 심폐소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일히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까지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수리되었던 요코타운호입니다. 미 해군의 레전드 항공모함이죠. 사노베 해전에 투입이 되었고 일본은 격침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메커닉들이 다시 부활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전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 니미츠 제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던진 승부수 뭘까요? All or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아니면 도. 선제 공격에 올인한다는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모가 요코타우노가 있고요, 호넷이 있고 엔터프라이즈호가 있죠. 이 세 개의 항모 위에서 전투기 159기를 한꺼번에 발진을 시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벌떼작전이죠. 이 벌떼작전 어떻게 성공하는지 보겠습니다. 뇌격기와 돈틀리스 들어보셨습니까? 급강화 전투기 조종사들의 희생이 이 미드웨이 해전 승리의 주역이었다는 거죠. 뇌격기, 의뢰를 장착했던 공격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강화 폭격기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면서 적의 항모라든지 적의 전함을 공격하는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의뢰는 불발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뇌격기 조종사들은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격을 당해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이 바닷속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뇌격기는 어뢰를 투하해야 되기 때문에 저공 비행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돈틀리스 같은 경우는 급강화 폭격기이기 때문에 저공 비행이 아니라 고공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력을 더 높일 수가 있죠. 저공에는 뇌격기, 고공에는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가 바로 미국 승리의 주역이었는데요. 이 뇌격기 돈틀리스가 어떻게 승리를 이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활약했던 1942년 6월 4일, 이 시간을 우리는 운명의 5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뇌격기는 제가 저공 비행을 해서 어뢰를 투하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뇌격기를 잡기 위해서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 역시 저공 비행을 해야지만 이 뇌격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공지대, 높은 하늘은 비어있겠죠. 이 비어있는 하늘에 바로 미국의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가 장악한다는 거죠. 그런데 엔터프라이즈호에서 출격했던 급강화 폭격기들이 일본의 구축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본의 구축함이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급강화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구축함을 따라가면은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죠. 항공모함 전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미군 전투기에 의해서 격침되는 일본의 항모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5분이었습니다. 이 5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끌고 왔던 항공모함 중에 카가가 있거든요. 이 카가가 지금 피격되고 있습니다. 피격되는 순간에 급강화 전투기를 처음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운명의 5분을 만든 또 하나의 주역이 있습니다. 항모 요코타우노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불사조와 같은 항모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역시 피격을 당했습니다. 연기를 뿜고 있는 항모 요코타우노를 보고 있죠. 그런데 미드웨이 해전이 끝날 때까지 이 요코타우노는 침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으로 미국은 태평양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다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웨이 해전이 일본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항공모함 4척이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 항공모함 4척은 일본의 정규 항공모함이었거든요. 주력함이었습니다. 그 4척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한테 더 뼈아픈 게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서 발진했던 그 수많은 함재기,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숙련된 승조원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 아시죠?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일본한테 굉장히 뼈아픈 손실이었다는 겁니다. 니미츠 해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급강화 전폭기들이 조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도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했을 것이다. 태평양 전쟁 자체도 졌을 것이다. 미국의 운명을 바꾸준 결정적인 5분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운명의 5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몬스 미 해군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1942년 6월 5일 10시 25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다.
하지만 5분 뒤에 전황은 완전히 반대로 기울었다. 유사일에 그 어떤 때에도 이보다 더 빠르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죠. 사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또 하나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레이테만 전투였는데요. 1944년에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 중에 일본 항공모함 또 하나가 침몰했는데요. 지이카쿠입니다. 이 지이카쿠는 사노해 해전에도 출격을 했던 항공모함이었죠.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기울어져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갑판 위에 있는 일본군들은 거수 경례를 하고 있죠. 자신의 고향과 일본에 있는 천황을 위해서 거수 경례를 하면서 이 항공모함 지이카쿠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크타운호에 탑승하고 있는 미국 승조원이거나 메카닉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 함께 침몰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항모를 다시 살려내겠죠. 당시 일본은 이 배와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당시 일본의 항모 수리 능력이 미국보다는 물론 미천했습니다. 우길기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근데 이 미드웨이 해전 때문에 이 우길이 낙일이 된 거죠. 해가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쿄만에 정박한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 항공 문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이 미전한 미주리호에서 항공 문서에 서명하는 외무 대신 시게미스 마모루죠. 여러분 도쿄만 기억하십니까? 100년 전에 일본은 이 도쿄만에서 개항을 당했습니다. 개항을 당하고 100년 뒤에 다시 그 자리에서 일본은 항공 문서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2번 굴욕을 당했다는 거죠. 그 굴욕의 장소가 도쿄만입니다. 이 미주리함은 현재 하와이 진주만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바다에서 흥한 자, 바다에서 망했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이라는 거죠. 운명의 5분, 운명의 여신은 일본과 미국에 랜덤으로 이 5분을 던져주었습니다. 미국은 그 시간에 승리를 했고요. 일본은 패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운명의 5분에 결정적인 순간을 만든 사람들이 미국에 더 많았기 때문이었죠. 워싱턴 본부죠. 상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아무 해독가의 말을 믿어주었던 니미츠의 민주적인 판단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다주고하는 요크타운호를 살려냈던 이 메커닉들의 불굴의 투지와 정신, 그리고 내격기 조종사들, 돈틀리스 극강한 전투기,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그들의 용맹함이 이 운명의 5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에 이들의 정신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어떨까요?